여러분의 국어 자신감을 책임지는 최송화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법을 한번 우리가 함께 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처음이었고,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이제 마지막이고, 딱 이제 두 강으로만 문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또 한 강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겨서 문법 두 강으로 꼭 해야 합니다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제가 편하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차례대로 했던 패턴이 익숙하다면 갑자기 이 문제였다가 이렇게 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전략을 넣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문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법은 법이다 라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띄어쓰지 않는데, 저는 표준어를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면서 자꾸 본인의 습관과 이 문법에 나와 있는 교과서와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고시를 치른다는 거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은 법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외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암기가 너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암기가 너무 약한 여러분은 반복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반복을 하는 것이 강조하는 효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또는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이런 책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도 양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드는 저와 같은 분이라면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챕터별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아니면 우리 강별로,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오실 분은 강별로 이렇게 딱 복사를 하셔서 얇게 한 강씩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카멘 선생님? 저는 팔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 가잖아요. 주먹 진짜 작거든요. 이게 너무 싫어요. 이 넘기고 잡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챕터별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본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좀 하시면 마음은 진짜 가볍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갑자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품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딱 요거예요. 그냥 딱 요거. 근데 품사가 많이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영어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형용사가 서술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자, 꾸며주는 거였는데, 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영어는 이랬는데 국어는 왜 이래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형용사와 그 다음에 관형사의 차이가 뭐예요? 형용사는 관형사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국어는 구품사이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어이지, 지금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된다는 것부터 기본 법을 따르셔야 돼요. 영어 나라라는 건 좀 웃기지만, 영어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을 따라야 되고, 국어 나라에 오면 국어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수식어니 왜 아니지? 라는 질문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표로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가변어와 불변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가변어랑 불변어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건데, 가변어는 뭐고 불변어는 뭐야? 활용이 가능한 것,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 이렇게는 또 알고 계세요. 근데 활용이 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끈을 잘못 끊으면 뒤에 있는 걸 이해하는데 힘들고 복잡한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 뜻을 정확하게 적어두세요. 불변어가 뭔지, 가변어가 뭔지, 활용이 뭔지. 근데 그 뜻과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사례들. 우리 법 공부할 때 딱 법전 보고 나서 사례를 한번 보잖아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해줘야 돼요. 이 뜻을 잘 보고 거기에 따른 예. 그럼 얘들은 어디서 구하죠? 문제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변어와 가변어, 그 다음에 뭐 체언, 이렇게. 이 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혼자서 제가 이 표와 이 방 안에 표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표를 볼 때는?
모든 과목에는 표가 나오거든요. 축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강마다. 자, 형태, 기능, 의미 어떤 게 가장 기준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가공이 필요해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는 요렇게 제가 자기가 공부하는데 편한 대로 가공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띡 보면은 솔직히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 점수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는 세 가지 색깔 준비하셔서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가 있다. 기능에 따라서는 요렇게가 있다. 에? 의미에 따라서는 요렇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불변어는 요거가 있다. 가변어는 요거가 있다. 그 다음 체언에는 요거가 있다. 관계언에는 요거가 있다. 차근차근 이 표를 다 머리에 그냥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나한테 맞게. 에? 자, 요 문제가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다음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자, 사실 문법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문법을 제대로 풀어야 돼요. 문법에서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제가 모르는, 스스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떠나봐야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땐 몰라요, 문법도. 풀어보고 틀려봐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뭔가 다 시도를 해봐야 내가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할 때는 뭐 이러잖아요. 나는 꿈이 없어. 이제 저보다 훨씬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말을 해보면 난 꿈이 없어. 왜 꿈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꿈이 없죠. 꿈이 없네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문법도 풀어보고 틀려봐야 돼요. 틀린 만큼 배우거든요. 자, 여기서도 산에 가득 핀 꽃이 너무 예쁘다. 자, 예쁘대요. 예쁘대요. 뭐가 예쁘대요? 꽃이 예쁘대요. 어떤 꽃이래요? 가득 피었대요. 어디예요? 산에요. 자, 지금 제가 이 문장을 다루는 모습을 구경해 보셔야 돼요. 보통 산에 가득 핀 꽃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형용사인가? 많다. 흔들린다. 던진다. 먹는다. 그래. 많다지. 이렇게 학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배우는 의미가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배우고 쓰고 이렇게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문장의 뜻 아시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완전한 그런 완전체로 표현한 것, 이게 문장이거든요. 근데 문장을 공부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로 그냥 이렇게 기술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끝에만 봐요. 이게 품사가 뭔지. 이렇게 의미를 보고 요렇게 이렇게 보고 흔들리는 거구나. 움직임이 있는 거구나. 움직임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왜 안 하시느냐? 귀찮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장점, 단점이 있죠.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쉽게 가면 나중에 그 절약한 시간만큼, 요령 피운 만큼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가 참 웃긴 게 음식 남기면 뭐 나중에 죽어서 먹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맛있는 거 남겨야지 이런 뭐라 그러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맛있는 거 남겨놓으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먹으면 비벼줘요. 비벼줘요. 얘네들이 최악입니다. 문법들은 절대 저처럼 꼭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의미로 먼저 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설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형용사가 뭐라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요? 형용사요. 형용사는 뭐라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요거 하나로 공부를 하셔도 형용사를 익힐 수가 있어요. 자, 많다 또한 형용사에 해당한다. 흔들린다, 던진다, 먹는다는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건 뭐죠? 큰 몸을 좀 한번 써볼까? 자,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건 뭐죠? 동사와 형용사요. 동사는 뭘 나타내죠? 형용사는 뭘 나타내죠? 지금 요 한 페이지 앞에서 제가 던지는 이 말에 너무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여기를 완벽하게 알고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난 맨날 여기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힘들어 봐야지 자격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모든 품사를.
자, 밑줄 친 말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 자, 제가 왜 그랬냐면요. 형용사를 골라라, 동사를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형용사가 뭐라고요? 동사가 뭐라고요? 했을 때 그 뜻을 제가 질문을 했었죠. 그 뜻이 여기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자, 그러면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이렇게 반대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자, 언니는 학교에 갔다. 또 움직임이 있네요. 지민이가 기타를 연주한다. 누나가 혼자 점심을 먹는다. 노란색 개나리꽃이 너무 예쁘다. 자, 어떤 상태를 얘기하니까 예쁘다. 이게 사람이요. 문법을 하는데 우리 모국어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쁘다. 얘네들은 갔다, 연주한다, 먹는다. 이 모션 자체가 움직임으로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의미로 가면서 하면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내 몸이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머리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몸을 잘 활용하면 너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문법이에요. 자, 여기도 해설을 반드시 보시고요. 자,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거. 자, 서역 하늘에, 서쪽역 하늘에 물들이는 노을이 무척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쵸? 무척 아름답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랑 품사 같은 걸 고르래요.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자, 아침을 굶어서 배고파. 벌써 배고파. 아침을 굶어서 점심을 많이 먹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오후가 되니 피곤하다. 기온이 떨어진다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헷갈리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불었다라는 건 불었다라는 상태인지 뭔가 움직임인지. 자, 헷갈린 거를 자기만 알거든요. 문제 풀다가 나만 알아요. 이건 나 헷갈렸는데 맞았네 찍어서. 이건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네. 맞을 줄 알았는데 틀렸네. 그거는 제가 여러분의 그 감정까지 들어가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업 자체가 1대1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난 이거 헷갈렸어. 난 이거 알았어. 하는 것들을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슬픈 노래를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과연 뭘까? 다 뭔가 형용사 같기도 하고 뭔가 몇 개는 형용사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 흔적을 여기다가 적으세요. 문법 하실 때는. 그래놓고 정답이 얘래요. 그럼 나머진 뭐예요? 세차게 불었다.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지금 아름답다랑 안 똑같다고? 이게 뭐지? 그럼 얘는 동사야? 하면서 확인 작업하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왜 이게 동사야? 난 형용사 같은데 이 시간 의미 없다고 했죠. 그쵸?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 3, 60. 자, 요것만 딱 보셨을 때 뭐지?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어떤 숫자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수량인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2번이다라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얘네들이 어떤 문장에서 조합됐었지? 하는 것들에서 꺼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뒤에 조사가 붙었어? 얘는 명사야. 막 수사야. 뭐 대명사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나중에 수사랑 관형사랑 헷갈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나를 꺼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면은 요 앞에서 바로 아이템을 그냥 요렇게. 근데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이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근데 나는 쉽게 공부하고 싶어. 근데 남들은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너무 편하죠?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근데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 점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점수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의 점수가 높은 거야.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질투를 합니다. 나는 요만큼 노력했대. 내 최대한 요만큼 노력했대요. 근데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할 자신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점수를 그냥 쉽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제가 한번 보니까 재수생들 수업 요즘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또 보면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받지 못했을까. 근데 그것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자기 공부라니까요. 맞죠? 하기 싫은 거 참고 뭐 외우기 싫은 거 외우고 뭐 해야 되는 사실 뭐 그런 것들. 그쵸? 자, 문장의 짜임입니다. 너무 유치하고 좋지 않아요? 그쵸? 막 이거 보다가 그쵸? 저 아니었으면 절 자랑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약간 자신감 별로 없어요. 자존감은 있는데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막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너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자, 문장의 짜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구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하고 구조가 따로 있다는 거를 떼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 뒤섞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뭐 주성분이 있다, 부속성분이 있다, 독립성분이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뭐 관용어, 부사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관형사하고 관용어의 차이가 뭐예요? 그 종이 이거 괜찮죠? 보면은 부사어와 부사어와 부사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거 헷갈리면 초록색 창에 검색까지는 해보는데 그 다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채송아는 또 옆에 없어. 제 이름이 채송아. 채송아가 옆에 없어. 나 어떡해? 안 해.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여러분이. 관형어는 지금 제가 본질에 충실하라고 했죠. 문장 성분은 지금 이렇게 관형어 부사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아까 품사 했을 때 품사에서는 관형사 부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엄마가 엄마예요, 여자예요? 엄마예요, 여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성별에다가 기준을 세웠을 때는 엄마고 여자고 그 다음에 뭔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아빠냐 엄마냐 할 때는 엄마란 말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얘도 관형어, 그 다음에 관형사 둘 중에 뭐가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품사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명칭 자체를 관형사, 문장 성분이라고 물어볼 때는 이 문장 성분 자체를 관형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보시면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습니다. 요게 최고예요. 어려운 거. 피동사동이 최고죠. 그쵸?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이 문장 단위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문장을 너무 무심코 봐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장을 분석하는 게 어색하고 뭔가 그쵸?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들하고 아빠하고 사춘기 아들하고 이렇게 사이 조금 안 좋을 때 약간 사랑해라고 서로 해보세요. 뭐 어머님들이 사랑해라고 해보세요. 이러면 사랑은 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겠지. 어색해. 이 느낌인 거예요. 맞죠? 하면서 이거거든. 그쵸? 사랑하는데 꼭 말로 해야지 알아? 문장. 내가 아는데 뭐 굳이 해야 돼? 수학. 셋만 하면 되지. 뭘 해야 돼? 굳이 해야 돼라는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굳이 해야지 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하고 싶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수업은 하고 싶은데 저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친해지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하기 싫은 이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명사, 관형사 역할을 모르거든요. 저기서 또 막혔고 또 그 다음 제 학습 방법이 뭐였죠? 의문이 뭔지,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뜻을 분명히 알고 예문을 하나 정도는 탐구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자, 이제 절을 몰라요. 이렇게 명사절이 그냥 한 단어인 줄 알고 이게 뭐지? 이러시는데 이게 절의 또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때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든 통과돼도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더 많은 강의를 들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되라는 게 정말 명언이에요. 그게 학교 공부만 했어요. 이게 명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 차근차근 개념, 예문, 문제, 해설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서술부에는 뭐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동사형용사랑만 공부하지 누가 어찌하다 어떠하다까지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형태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이 표를 다루는 방법. 주어부와 서술부가 있다. 주어부에는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거고 서술부에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다는 조사다. 그럼 사이다의 이다가 조사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뭐 사이다의 이다라고 해. 여러분 그런 착각 많이 하세요. 자, 국외음화에서요. 바치랑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지하고 치로 소리 났으니까는 국외음화야. 요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다 보면 사이다의 이다도 조사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의미 단위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에서는 이렇게 있죠? 꽃이 핀다. 뭐가 펴요? 꽃이요. 자, 예쁘다. 뭐가 예뻐요? 꽃이요. 식물이다. 자, 식물에다가 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서술격 조사의 뜻은 아세요? 그냥 내 눈에 서술격 조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백화점에 진열된 어떤 물건을 보듯 이렇게 서술격 조사를 꺼내 쓰는데 이 서술격 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말인지 알아야만 조합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조사는 도움을 주는 거죠. 품사에서. 관계언에 해당되죠. 이 대화가 안 되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람직한 고통. 다시 공부하는 거는. 격이에요. 문장에서요. 이 단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서술격 조사.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목적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건데 보세요. 문장에서 서술어와 목적어를 찾을 수 없다면 기본을 간과해버렸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기본에 충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10분 중에 9분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슝 가버리세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음 과정에 가셨을 때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만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뭘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거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봤는데 못 풀겠는 경우. 문법에서 특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 이 문제 못 풀겠어. 그럼 저 어떻게 하냐면요. 답을 체크해버려요. 왜냐면 나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문제라는 것을 가져오는 건데 풀이를 답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안에서 갑자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배워도 모르나 봐.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봐. 문법은 어렵나 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죠. 지금 우린.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 문제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차라리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답을 체크해버리고 왜 맞는지 왜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내 동생은 무척 영리하다. 자, 내 동생은 무척 영리하다. 의미가 딱 떠오르죠? 자, 영리하다. 누가 영리해요? 내 동생은 어떻게 영리해요? 무척 영리하다.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흩날린다. 자, 흩날려요. 뭐가 흩날려요? 꽃잎이요. 그쵸? 근데 꽃잎이 왜 흔들려요? 왜 흩날려요? 바람이 불어서요. 불어요? 뭐가 불어요? 바람이요. 그럼 바람과 꽃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네가 각각 부는 것과 흩날리다, 불다와 흩날린다가 들어간 거네요. 자, 요런 경험만 몇 번 있으면 나중에 요거 설명 들으면 금방 감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요렇게 체크만 하시고 넘어갔으면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할머니는 날씨만 좋으면 산에 가신다. 자, 안 보여요. 아무도 이거 안 보여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산에 가신다. 가신다. 간다. 누가? 할머니께서요. 자, 주어 서술어 있어요. 의심을 해볼까요? 날씨만 좋으면. 산에 가신다고? 자, 잠깐만. 좋다. 뭐가 좋다? 날씨가 좋다. 왜 날씨가 좋단데 좋으면이라고 돼 있지? 바람이 불단데 불어서라고 돼 있지? 그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내 눈앞에 쉽게 보이려면 이런 형태로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없는데 의미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못 찾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있지만 얘네를 밖으로 따로 뺐어요. 독립적으로. CG 처리 안 돼요? 바람이 불어서를 띡 하고 뗐어. 얘네 문장 되나요? 안 돼요. 주어와 서술의 문장의 뜻을 모르시죠? 그럼 또 다시 문장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주어와 서술의 관계는 있는데 문장이 될 수는 없어요. 원래는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야? 뭐 하는 문장이야? 자, 이거는 문장을 볼 줄 몰랐던 것. 명사가 뭔지 몰랐던 것, 명사의 역할을 뭔지 몰랐던 것, 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뭐가 아는 문장인지 문장 자체를 다루는 법을 아예 몰랐던 법. 그거예요. 집에 강아지가 누워있어요. 왜 아픈지 몰라요. 근데 아프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너가 다리가 아팠었지, 다리를 볼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접근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이 그 말인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제 말을. 알겠죠? 자, 잠깐 코가 좀 비염이. 제가 그 개 얘기가 나서인가 봐요. 어렸을 때 별명이 개코였는데요.
돼지는 아니요, 다행이에요. 그 코가 항상 비염 때문에 촉촉한 거예요. 촉촉해가지고 그 개코가 그렇게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개코냐 막 이랬는데 그랬네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응? 못하겠죠, 저 없으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어제 내린 비는 많은 미세먼지를 담고 있다. 자, 담고 있어. 뭐가? 미세먼지를 담고 있어. 뭐가? 여기에 어떤 게 많은데? 어제 내린 비가 내렸네? 얘는 아예 그냥 이렇게 또 형태를 바꿔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멈추시고 요렇게 제가 의미를 요렇게 이거랑 이게 합쳐진 겁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저 멈추고 보시면 돼요. 자, 밑줄칠 부분에 공통된 문장 성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힘들죠. 나만 힘든가? 저 안 힘들어요. 자, 이거 봐봐. 요렇게요. 지금 보시면 민지가 밥을 먹는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먹는다. 눈치채셨을까? 제가 어떻게 문장을 다루는지. 한 문장을 보고 서술어부터 잡잖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 많은 분들이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주어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만애를 가지고 주어로 잡아버리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먹는다. 누가? 민지가. 그럼 얘는 주어 맞는 거예요. 뭘 먹어요? 뭐에 해당되는 거? 밥을. 목적어. 자,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빠르다. 빠르다. 뭐가 빨라요? 비행기가 빠른 거예요. 뭐보다? 얘보다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를 하시느냐?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파트를 학습하시고 얘네들의 뜻과 이제 하셔야겠죠? 뜻과 문장에서의 위치나 이런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알겠죠? 이 문제를 맞춘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를 노력 없이 맞추다 보면 문법은 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엔 난 공부를 못해, 오르지 않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성분까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밑줄 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 자, 출근을 하신다. 누가? 아버지께서요. 됐어요? 출근을 하신다. 누가? 아버지께서요. 자, 누나는 아침잠이 많아 항상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한다. 누가? 누나가. 의미만 잡을게요. 아까부터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들렸다. 뭐가 들렸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누가 들렸다고요? 뭐가 들렸다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자,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로 전 세계에 유명하다.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다고요? 무궁화요.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약속을. 지금 제가 뭐를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뭐 어떤 걸 했다고요? 이 말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설명에 그대로 들어있는 말들이에요. 그걸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들리다, 출근하신다 요거를 같은 성분으로 잡은 겁니다. 서술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답을 해설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제 문법 요소입니다. 이제 그 중학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고시를 준비하는 거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학습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때 요 부분이 중학교 3학년 파이널입니다. 아주 그냥 파티예요, 파티. 난 틀렸어, 너 먼저 가 하는 단원. 2등이 1등에게, 3등이 2등에게 양보해주는 이러한 단원. 서로 밀어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높임 표현은 난 모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높임 표현을 그냥 또 높임말을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상대 높임이라는 게 나오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서술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주체를 높인다, 객체를 높인다.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객체도 알거든요. 문장을 보는 법을 모르니까 서술어를 잡고 누가 주체인지를 못 잡으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서 망하죠, 한번.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탐구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진행상, 완료상이 무슨 말이더라? 또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망하죠. 자, 피동사동. 피동사동 표현을 알아. 근데 이제 봐보세요. 능동주동 똑같은 거 아닌가? 능동주동은 뭐지? 피동사동 똑같은 거 아닌가? 피동은 능동이랑 맞서고 사동은 주동이랑 맞서는 거예요. 서로 맞서는 대상이 다른데 이 둘에서 갑자기 헷갈린다고 하십니다. 자, 왜 헷갈리느냐?
헷갈린 것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왜 헷갈려요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제가 봤더니 헷갈린 것부터 빨리 해결하면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피동이 뭔지 탐구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피동, 사동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희리기,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거 있잖아요. 마법의 주문 같은 거. 그런 걸 또 외웠는데 피동하고 사동이 이희리기가 똑같이 들어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뒤늦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피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인데, 자, 지금 시키는 것과 당하는 것이라는 거는 이희리기, 우구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구분하는 거예요. 앞서서 학습을 할 때 의미로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신용으로 또는 뭐 그냥 시험용으로 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의미로 구분을 하면 쉬울 것을 그 연습을 이제서야 하면 늦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포기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미로 구분하시면 돼요. 부정, 안 부정, 못 부정. 요건 아시죠? 자, 높임 표현은 요거 좀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서점 관련자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렇게 문법서들이 있잖아요. 슬쩍 한번 참고용으로 나는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을 고를 수 있잖아요. 싹 보면서 이제 요거 어떻게 써 있나 이렇게 슬쩍 그 자리에서 외우고 오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신개념 학습법 아니에요? 서점에서 내가 주인한테 들키기 전에 이 책을 문법을 다 외워버리는 거죠. 어때요? 안 돼요? 못 돼요? 그냥 살까요? 그냥 이게? 책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사시면 좋겠는데 문법사나 기본으로 있으면 좋아요. 상대,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이렇게 있죠.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화자와 청자라는 개념어가 나오잖아요. 주체랑 객체 같은 경우에는 서술의 주체, 그 다음에 뭐 서술의 객체라는 걸로 움직이지만 상대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대상을 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날 말을 이 메시지를 아버지한테 어린 내가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죠. 아버지는 나한테 높으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할머니를 또 말씀을 드리려면 이걸 높여서 드려야 되나 그냥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예요. 의미. 자, 높임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할머니가 지금 방에서 잔다. 누가 자? 할머니가. 말 안 되죠. 주무신다라고 해야죠. 자, 가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아버지가. 자, 오라고 하셔. 누가 오라고 하셔? 선생님께서. 자, 그 다음에 체력이 좋으셔. 누가? 할아버지께서. 자, 깨서는 이런 말들 지금 높이는 주격조사 되겠고요. 여기서 오라고 하셔, 오라고 해, 오래 이러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높여주고 있죠 지금. 자, 높임 표현 적절한 것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손님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누가요? 커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쵸? 커피님. 이런 경우 많이 봤죠, 하면서 그쵸? 피자님 나오셨습니다. 님장어 뺨 피자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너무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인답시고 여기서 오시는 피자님까지 그죠? 커피님까지. 그러면 예 하면서 무릎 꿇고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방에서 자고 계십니다. 자고 계셔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조금 전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듣는 이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오시다니요. 그쵸? 이럴 때 헷갈린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경우 전달하는 내가 제일 어려. 근데 높은 분의 이야기를 중간 분한테 전달해야 돼. 그때 가장 혼동이 되는데 그게 상대 높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머니 여전히 요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저는 서술어를 찝고 주체를 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힘드니까 열심히. 힘들죠? 하면서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자고요. 이제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요. 난 힘들어. 전 힘드네요. 제가 왜 힘들까요? 왜 힘들지? 문법은 힘들어요. 왜냐면 문법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학습하실 때 외로워요. 막막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오지랖퍼예요. 이게 다 알아야 돼. 이분들이. 근데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요, 의문의 변동이 너무 중요해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죠? 그럼 어때요? 적는 사람이 편하죠? 그쵸? 읽는 사람이 오해가 생기지만 어법에 맞도록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법이 의문의 변동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면 맞춤법이나 어떤 발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 쓴다, 또 발음을 한다 이런 거는 의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헷갈린 분들은 이제 의문의 변동이 헷갈린 거고요. 띄어쓰기, 그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모르면 또 안 되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려고요. 다시 푸는 게 아니고요. 자, 표준 발음법 문제인데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을 모르면 이 부분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문법의 커리큘럼, 이 시간표를 짠다면 저는 이것부터 먼저 의문의 변동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겁주기용으로 이렇게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문을 하기 전에 문장에 대한 문제를 막 내면서 겁을 먼저 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이것까지 놓칩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단기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보았네요. 자, 이렇게도 나오죠. 표준 발음법. 이렇게 그렇게. 그쵸? 보여드리려고. 이거 우리가 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음동화 비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비음화 기억나세요? 비음화, 유음화 기억나십니까요? 자, 여기도요.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풀었던 문제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로 제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의문의 변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 가장 막막한 점 중에 하나. 여기 안 나오면 좋겠다. 나올라나? 나 이거 힘든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여기는 의문의 변동 파트는 열심히 하셔도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알아들으려면 지금 해설이 다 의문의 변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끝났어요. 저는 끝났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문법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또 문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점점 문법이 좀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법이에요. 문법이지만 법인데 법은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다룰 생각을 하면 돼요.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는 거는 이제 나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학 파트라거나 내 주관이 확고해질수록 설명문이나 논설문 파트가 어려운 거지. 얘는요 꽉 여기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요 기본적인 것만 조금 내 희생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념, 그 다음에 예문 하나를 이 개념이 그래서 이 예문에 적용되는구나. 이 예문이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예구나 라는 탐구 시간.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전체를 다 보고 이 답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설을 함께 보실 것. 부족하다면 문법서 하나쯤은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대여를 하셔서 이렇게 함께 꼭 이제 차근차근 보실 것. 그 다음 문장 파트 사동피동을 예를 들어 모른다. 그럼 나는 사동피동을 모르는 것인지 문장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것인지 잠깐 멈춰서 생각 좀 하고 움직이실 것. 요게 제가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문법에 대한 정리, 단기 완성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